도덕점의 비밀을 쓴 김지영입니다. 작가라는 호칭이 되게 스스로 어색한데요. 이 앞에 슬기로운 고등생활이라는 책을 썼고 두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북토크는 사실 처음이에요. 참석을 해본 적도 없는데 첫 참석인데 내가 작가라니 이 막막함에 사실 되게 잠을 잘 못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는 지금 17년째 교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만 여기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좀 떨리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다자녀 엄마예요. 아이 3명을 키우고 있어서 고3을 잘 못하고 1, 2학년 담임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담임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첫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엄청 우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국어 시험이 끝나면 수학 같은 거는 본인이 알아요. 나는 수학을 못한다. 나는 영어를 어느 정도 못해. 하는데 국어는 정말 뜻밖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받았던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고등학생이 소리내서 우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남자애들도 엉엉 우는 친구도 있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시험지를 으기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를 막 째려보죠.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냐, 이렇게 어렵게 냈냐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원래 잘했었나 이 친구가?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큰애가 중3이 됐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중학교 문제가요 너무너무 쉽고 시험 범위가 되게 적어요. 근데 고등학교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고1이 된다면은 충격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좀 좌절을 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뭔가 로드맵이 있어야겠다. 그 시기에 해야 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한다면 이렇게 좌절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드맵의 필요성과 초, 중, 고 로드맵을 한번 쭉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오신 학부모님 중에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잠깐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왜냐면은 제가 사실 이 책을 낸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책이 좀 반응이 괜찮았는데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같이 좀 해보자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고등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책을 안 읽으신대요. 중등도 하지 말래요. 네, 모든 엄마들은 초등 엄마들이다. 그래서 좀 초등을 해달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고등 국어를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찐이라고 생각을 해서 뺄 수 없다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저의 그 의도를 알아주셔서 이렇게 책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하고요. 초중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국어, 요즘 아이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MZ세대 문해력에 대해서는 그 황당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1시간이 다 갈 수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1학년 아이들 그 고전문학 수업을 하는데요. 부친께서 이렇게 단어가 나오니까 애들이 부친이 아버지 친구라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여친, 남친 하니까 부친 아버지 친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제 넣어놓은 그림은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때도 애들이 사공이 대단하대요. 이게 왜 대단한 속담이지 했더니 이 사공들이 힘을 합쳐서 배를 산까지 끌고 갔잖아요. 엄청 협동심이 강한 사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분짜리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한테. 그래서 수업이 도저히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단어 뜻만 설명해 주다가 끝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 A 받았다고 했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제가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A를 몇 명이 받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신도시라서 아예 안 하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학교이고 어느 정도의 교육열은 좀 있으셔서 30명 중에 한 12명 정도 A 받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2명, 30명에 1등급 1명, 2등급 3명이 받아요. 3등급 6명. 그러면 그 친구는 일단 1, 2, 3등급은 안 되는 거죠. 아마 평소대로 시험 봤다면 4등급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스타일 적응 못해서 몇 개 실수했다면 5등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등급 하면 공부 되게 안 하는 친구 같지만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 보면 하라는 거 성실하게 다 따라오고 수행평가 다 제출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1부터 5까지 나눠 가져요. 6, 7등급은 솔직히 안 하는 애들이 맞고요. 8등급은 그냥 한 줄로 쭉 찍으면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등급을 받는 친구도 대단한 친구인 거죠. 한 명. 쭉 찍어도 받기 어려운 등급인데 아무튼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실력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초중등에 있고요. 그럼 무엇을 우리 아이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초등에서는 그 시기별로 핵심 과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초등은 문해력, 배경지식, 사고력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새로울 게 없잖아요. 어느 국어와 관련된 책을 보더라도 이게 중요하다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책을 쓰진 않았겠죠. 이건 뭐 요리하다가 싱거우면 뭐 소금 넣으세요 이런 조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 배경지식을 확장시킨다면 어떻게 확장시켜주고 사고력을 어떤 체험으로 신장시켜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등 시기에는요 개념어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를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비문학 독해를 시작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비문학 문제집을 막 사시는데요. 사실 문제집은 되게 호흡이 짧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책을 안 읽으면 그거라도 좀 두세 장 풀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중등 시기에서는 긴 호흡의 책을 읽어봐야 돼요. 긴 호흡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요 짧은 글은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문학 독서 무슨 책을 읽혀야 할 것인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 기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1, 2학년 때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문법은 해도 금방 까먹고요. 중학교 문법이 분량이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내신 시험에서 문법이 아예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정도면 아주 얇은 책 한 권으로 중학교 문법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 국어 문제집 사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검정고시 시험 문제집을 사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3 겨울에 한번 정리를 하면 되고 학원가에서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 들으세요 하는데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까먹어요, 뒤에 가면. 그런데 고등은요, 이제 학년별로 나눠놨는데 1학년은 일단 내신을 챙겨야 됩니다. 지금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잖아요. 2, 3학년까지 다 상대평가를 하겠다. 그것이 아닌 거 아시죠? 확정된 게 아니고요.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2, 3학년 때 올릴 수도 있지 않나요? 하는데 애들은 거의 1학년 시험 보고 내신을 망하면은 전의를 상실해요. 2학년, 3학년 때 공부 의욕이 안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체제라면은 지금 중3 아이들까지는 1학년만 상대평가죠. 2, 3학년 때는 일반 선택만 선택평가인데요. 대부분의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고1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고1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 챙겨야 되고요. 2학년 때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2학년까지도 개념 정리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3학년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고3 때 이 모의고사 기출 유형을 파악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일반 선택으로 뭐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도 배우고요. 중간중간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제 학생들이 내신까지 챙기다 보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특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은 연계율이 50%가 간접 연계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해서 저는 가능하면 2학년 때 뭐 3년치 기출이라도 풀어보라고 권하고요. 3학년 때는 이제 연계 교재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긴장해서 말이 빠릅니다. 국어 공부 로드맵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어와 독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는 제가 국어 교사예요 하면은 다 질문을 하시거든요. 정말 독서가 도움이 되나요? 국어에? 정말 독서를 많이 하는 친구가 성적이 좋은가요? 이거는 사실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잖아요. 독서를 많이 하면 당연히 어휘력도 풍부해지고 배경 지식도 많아지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꼭 손들고 말해요. 선생님 근데요 저희 누나는요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1등급 받아요. 우리 친척 형은요 책을 진짜 많이 읽는데요 공부를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막 애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저는 이 이야기를 해줘요. 있잖아 나는 마흔이 넘으니까 숨만 쉬어도 살이 쪄. 그렇잖아요. 정말 1년에 2kg씩 꼬박꼬박 찌더라고요. 근데 정말 얄미운 제 친구는요. 그 키가 165인데 몸무게가 45kg가 안 넘어요. 걔는 찌고 싶대요. 밤마다 라면을 먹고 자는데 살이 안 쪄요. 이거는 그냥 체질인 거죠.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다이어트 고민을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먹으면 쪄요. 독서를 많이 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타고난 사람들도 사실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예외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국어 실력 상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상자가 잘 채워지면 국어를 잘한다 라고 했을 때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요 독서를 안 해도 재능 자체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언어감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독서 많이 안 해도 공부 잘해요. 예외적인 경우 한 1%라고 생각을 하고요. 99% 저희들은요 재능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채워야 하는데 그 뭔가에 독서도 있고 논술도 있고 한자도 있고 다양한 체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이 독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독서를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제가 이거는 뒷부분에 부록에다가 실어놨는데요. 1등급 받은 친구들 명단을 쫙 해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걔네들 데리고 인터뷰를 해본 거죠. 그거를 몇 년을 해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독서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그 재능 얘기하려다가 김민경 개그우먼 운동 조금만 해도 근육 막 붙고 국가대표 되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재능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우리는 평범하니까 독서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독서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는요, 지금 이제 고입 준비하고 있는 저희 아들, 큰아들 어렸을 때 모습인데요. 제가 만약에 외동 아이를 키웠다면 저는 되게 교만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제가 특별히 동기유발을 안 해도요, 이렇게 숨어서 책을 읽는 친구였어요. 걸어가면서도 책을 읽고, 밤에 자라고 해도 이거 숨어가지고 조금 더 읽으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다 보니까 얘가 이상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노인이 자기 담벼락에 애들이 너무 와서 맨날 떠드는 거예요. 시끄러워 죽겠잖아요. 저리 가! 막 해도 애들이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애들에게 나가서 500원씩을 나눠줬대요. 제발 딴 데 가서 놀아. 여기 와서 놀아 하면서 500원씩을 주고 다음날 더 많은 애들이 왔겠죠? 이번에는 야 너네 떠드는 소리 내가 너무 좋다. 300원씩 줬대요. 몇 명은 좀 화내면서 가버렸어요. 다음날 100원씩 줬대요. 화나겠죠, 그쵸? 다음날은 얘들아 내가 돈이 다 떨어졌다. 이제 돈을 못 주겠다 했더니 그 모든 아이들이 다 화를 내면서 다른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의 지혜인데 사실 보상을 하면요 저는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어머님들 하시잖아요. 칭찬 스티커 막 붙여주면서 너 10권 읽으면은 레고 하나 사줄게.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면은요 아마 칭찬 스티커 주지 않을 때부터는 책을 안 읽을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아하는 책부터 시작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Y책 시리즈 있잖아요. 이제 학습 만화를 막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학습 만화가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일단 이 만화책을 본인이 좋아해서 읽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져서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 1분을 못 넘잖아요. 짧은 동영상에 익숙해가지고 집중을 오래 못하는데 읽는 속도가 느리면 집중을 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는 읽을 수 있도록 뭔가 기반을 쌓아줄 때
요 책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Y책, 뭐 똥책 이런 거 싫어하는 애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북카페 같은 데 데려가서 저는 항상 책 읽을 때 먹는 거랑 연관을 시켜줘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 북카페 가서 엄마가 코코아 사줄게, 같이 책 보자. 아니면은 대형 서점 가서 우리 책 몇 권 고르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자. 이러면 이제 이게 연결이 되면서 좀 스스로 책은 좀 괜찮은 거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만화책만 계속 읽을 순 없으니까 징검다리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다 아실 거예요. 윈피키드라고 너무 유명한 책인데요. 그림이 되게 익살스러운 그림이 있고 2줄에서 3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영어 원작이 있는데 한글 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2-3줄 정도의 책을 좀 부담 없이 읽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글밥이 많은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 PPT를 만들고 있었더니 저희 남편이 보면서 너 어디 책 팔러 가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그냥 예시를 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의 글밥 있는 책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남학생들은 이 건방진 수령기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엄청 웃기대요. 그래서 이 책 많이 읽고 여학생들은 여기 뭐 수상한 시리즈라든지 뭐 스무고개 탐정 이런 거 유명한 시리즈 책 있잖아요. 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넘어가 보면 좀 독서에 흥미를 갖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글만 있어도 좀 빠져들 수 있는 책. 사실 저는 이 책이 되게 고마운데 이게 어느 시기에 저희 아이가 읽게 되었냐면 저희 둘째는 초등학교 갈 때까지 한글에 관심이 없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신기한 무슨 나라 막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해가지고 한글을 띄웠는데 그런 거 하면서 뗄 정도로 관심이 없는 아이였고 건방진 시리즈를 초4까지 그 이상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게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얘는 도대체 언제 줄글책을 읽을 것인가. 근데 그 아이가 이 책을 읽게 된 게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걸리면서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이제 영어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고 여유가 없잖아요. 저도 깨달은 게 어른도 막 일에 지쳐가지고 집에 왔을 때는 TV 보고 싶지 책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도 뭐 휴가철이라든지 명절 때 책에 손이 가는 것처럼 애들도 바쁠 때는 책 절대 안 읽어요. 그래서 뭔가 뒹굴거리다가 너무너무 심심할 때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심심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심심한 시간을 주려면은 당연히 미디어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가 있는 시골 밥상을 한가득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옆에 초콜릿 통을 놔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게 영양가 있다고 말해도 아이들은 초콜릿을 먹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이 미디어와 책을 싸워서 이겨보겠다,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일단 치워야 돼요. 초콜릿 통을 치워요. 그래서 저희 집은 미디어를 사실 좀 찔리는데 처음에는 뭐 하루에 2시간 제한을 걸었고 주말에는 3시간. 요즘 좀 많이 넘어갔는데요. 아무튼 제한은 둬야 아이들이 그거까지 하고 너무너무 심심할 때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책은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보통 900페이지, 1000페이지 넘어가는 책도 있고요. 이렇게 읽히다 보면은 한 번 빠져들면 못 헤어나올 정도로 재미있대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부에 6권씩 하니까 그 학년에서 읽어야 하는 독서량을 요거 시리즈로 다 채워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약간 얘가 눈에 띄게 책 읽는 거에 두려움이 없어졌네? 얘가 이제 긴 글 책을 빠져들어서 읽네? 이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 이제 강아지 시리즈로 살아남은 자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뭐 스파이스쿨 시리즈도 있고요. 에린 후퍼라는 작가의 작품까지 막 찾아서 읽는 아이가 되었거든요. 여유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서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가와의 만남 같은 것도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맨날 환타지 책만 읽었는데 어느 날 학교 도서관 행사로 작가와의 만남을 한 거예요. 사실 엄마들은 판타지 책이나 만화책만 읽으면 걱정되잖아요. 우리도 이런 뭐 와니니 같은 조금 교훈과 감동을 주는 책도 애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을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작가님을 만나고 와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는 책을 읽을 때 꼭 이런 판타지 종류의 재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책도 빠져들어서 읽으니까 재밌네 라는 거를 깨닫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곳에 많이 아이를 좀 데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아이의 흥미랑 독서를 좀 연결시켜주는 활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남자 아이 키워보신 분은 다 공감하실 텐데 어렸을 때 공룡에 미쳐 있죠, 아이들이. 그럴 때 저는 일부러 더 미치도록 그런 곳에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레스토랑도 공룡 레스토랑 있는 거 아세요? 밥 먹을 때 막 용암이 흐르고요. 컴컴한데 공룡이 막 울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는 더 정신없이 빠져들어요, 공룡에. 그럴 때 이제 공룡책을 이만큼 빌려와서 주면요,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윈피키드 빠져들었을 때는 윈피키드 영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영화 보여준 다음에 야, 이거 책도 있대 하면서 툭 던져주면 읽더라고요. 마틸다 뭐 뮤지컬 보고 와서 책을 던져준다든지 흥미랑 관심사를 이렇게 독서랑 계속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한자 공부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초등 저학년 때는 별로 효과가 좀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가성비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학년 때 한자를 막 하고요. 고학년 때 안 하면은 금방 까먹어요, 애들은. 그렇다고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6년을 한자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2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2학년 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휘가 정말 부족했거든요. 5살 수준에 떠날 때 어휘를 계속 쓰고 있는 아이였는데 5, 6학년 때 2년 한자를 하고 났더니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자 막 쓰게 하는 거 저는 별로 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자 선생님은 한문 선생님 입장은 다르겠지만 쓰는 시험이 많지 않잖아요. 수능에도 쓰는 거 안 나오고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어피쉬 아세요? 네, 이런 카드로 그냥 재미있게 게임하는 정도면은 충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7급 카드까지 제가 봤는데요. 이 정도 수준에서 알면은 한자를 몰라서 어휘에 막힘이 있어요 하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물론 한자 선생님들은 중학교 실용 한자가 900자 정도 돼요. 그게 4급의 어휘거든요. 정말 욕심이 난다면은 4급까지 시키시고 하지만 이렇게 막 우리 아이가 1, 2, 3급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자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논술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지금 1학년 논술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교사 임용되기 전에는 논술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논술은 대입을 위해서 논술을 시키겠다 하면은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8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수능은 공통 과목만 들어간다. 1학년 과목만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제 물수능 되겠네? 그러면 본고사 구하라고 논술이 엄청 비중이 커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논술 시키자. 이거는 정말 완벽히 잘못된 방향인 게 제가 예시로 이 논술 시험 문제를 하나 넣어봤거든요. 자연계 논술인데요. 보시면은 이 x를 구하시오, 이 y를 구하시오.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인문 논술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창의적인 글쓰기를 하는 논술이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 논술이에요. 제가 작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학생이 삼수생인데요. 논술 전형만 18번을 봤대요. 그러니까 얘는 강남 그 중심에 있는 학교여가지고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렇다고 수시 6장을 다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만 그냥 쓴 거예요. 논술 학원 다니고 논술만 엄청 준비를 했는데 초수도 떨어졌고요. 6개 다 광탈했고 재수를 했는데도 6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논술 전형은 진짜 로또 전형이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깔끔히 포기하고 정시 준비만 했대요. 그래서 삼수를 할 때 그렇다고 정시 수능만 하긴 아까우니까 한 6장 한번 써보자 하고 준비는 안 했지만 논술 써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시 공부하면서 개념 정리하고 정시 공부 열심히 했던 게 논술에 나와가지고 걔가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확신을 했죠.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이거는 글쓰기를 위해서 논술학원 다니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논술을 안 해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논술은 뭐에 도움이 되냐면은 질문하는 아이, 생각을 키우는 거에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을 다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을 계속 자극해주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믿고 걸러야 하는 논술 학원은 학원에 수업이 3시간인데 와서 책을 읽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꿀이겠죠. 책만 주고 1시간, 2시간 애가 책만 읽고 그냥 글 써봐. 글 쓰는 동안 또 기다리겠죠. 첨삭 잠깐 해주는 거예요. 이런 학원은 걸러야 돼요. 자, 그 책은요, 그냥 아이가 끊임없이 사고력을 자극해주고 뭐 토론거리를 주고 해서 애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이가 스스로 집에서 읽어와서 하는 수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원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이제 사고를 자극해주는 질문을 해준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와 독서에 대해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못해요. 저도 논술 강사였지만 집에 있는 애들이랑 얘들아 책 가지고 대화 한번 해볼까? 다 도망가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또래 아이들과 좀 수준이 비슷한 아이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좀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집에서 엄마가 뭐 학원에 보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런 카드 활용하시면 좋아요. 독서 질문 카드라고 이제 하나씩 질문이 나와서 게임하듯이 책을 같이 읽고 나서 하나씩 골라다가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구술 평가 볼 때도 이런 카드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보드 게임도 대부분 이제 수리적인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게임이 많이 있는데, 이 게임은 딕싯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지금 여기 딕싯 보이세요? 딕싯이라고 하는 이 게임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좀 언어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좀 언어적인 그러니까 상상력을 좀 자극해 줄 수 있고 말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게임이라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와 대화를 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면은 이런 과정도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도서관 같은 데서 8주 과정으로 해서 이제 독서, 토론, 지도사 자격증을 주는데요. 이걸 따면은 방과 후 교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사 안 하더라도 방법을 알면 아이와 책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등국어 로드맵인데요. 중등국어는 이제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죠. 지금 중3 아이들까지 이게 해당이 되고요.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는 데에서는 공통만 들어간다. 1학년 것만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약간의 외부로 나가는 거 아니죠. 약간 사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 수능을 9등급으로 등급을 나누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1학년 때 배운 공통 과목만 들어간다? 공통 과학, 공통 사회만 들어간다? 등급을 가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고 한다면 물수능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등급을 나누려면 아마도 공통에는 선택 과목에 들어가는 개념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문제 출제하고 나서 공통 문제 맞아, 이 개념 여기 있잖아, 이걸 심화한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저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1학년 때는 공통으로 국어를 배우고요. 2, 3학년 때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화작, 언맥, 문학 독서를 배웁니다. 수능에는 문학과 독서는 공통으로 다 같이 보는 시험이고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보는데 다음 대입 개편에서는 선택이 다 없어진다고 하죠. 하지만 또 개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등 내신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수행평가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지필고사 시험만 잘 보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적게는 40%, 많게는 수행 100%로 성적 산출을 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도 수행 100%인 과목들이 많아요. 지필을 아예 안 봐요. 그러면 이런 수행은 뭐가 꼭 들어가냐면은 포트폴리오라고 해서요. 평소에 생활을 관찰하고 쭉 뭔가를 모으고 해야 되는 평가가 있어요. 저는 딱 이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수행이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아까 그 책 많이 본다는 큰아이가요. 장점은 책을 좋아하는데 단점은 엄청 산만하고 덜렁거려요. 산만한 건 아니 빼고 덜렁거려요. 엄청 맨날 비가 오는 날마다 우산이 하나씩 없어져서 이 아이가 저를 닮았어요. 제가 이제 노트 한 권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중간에 노트가 항상 없어지고 ISFP거든요, 성향이. 좀 정신없는 성향인데 저는 걱정되는 거죠. 얘가 중학교에 갔을 때 분명 학습지 다 잃어버릴 텐데 어떡하지? 도장 꼬박꼬박 받는 거 이거 못할 텐데 어떡하지? 해서 들어갈 때 아코디언 파일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 파일 있잖아요.
이거를 사주고 거기에다가 국어, 수학, 영어, 라벨을 다 붙여주고 담임 선생님이 주는 칸 딱 만들어서 줬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너 한 장도 버리지 말고 분류해서 여기다 넣어놨나 이렇게 했더니 이게 엄청 도움되더라고요. 얘는 가방 안에서 이 파일이 빠지면 안 돼. 요거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파일을 모아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잃어버리는 거 한 장 없이 수행평가에서 포트폴리오 점수는 다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권하고 싶고 8칸짜리 처음에는 사줬는데 중3 되니까 과목이 많아지더라고요. 한 12칸짜리 아코디언 파일 챙겨주시면 수행 관리하기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덜렁대는 아이 조건을 만족해서 수행평가 보도록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중1 때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애가 수행 준비했어? 그러면 다 했대요. 그럼 PPT 만든 거 갖고 와봐. 어떻게 발표할 거야? 그러면은 빼곡하게 여기에 자기가 발표할 걸 줄글로 써놔서 제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이렇게 발표할 거야? 그렇대요. 다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PPT 만드는 방법부터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 조건에 만족해서 쓰는 거 있죠. 이것도 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학교 홈페이지나 이알림이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나 그 알림이 사이트 있죠. 막 고시하는 평가 계획 같은 거 올려놓거든요. 거기에서 미리 수행평가 뭐 하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평가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이 교실에 공지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도 업무가 많이 바쁘세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면 안 되지만 수정 공지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종 공지된 파일을 항상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조건, 예를 들면 뭐 매체 자료를 활용한다가 조건 항목에 있으면은 아무리 잘 썼어도 뭐 사진 자료 같은 거 안 갖다 붙이면 감점 되는 거예요. 그 감점 항목을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비문학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책다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이 사이트는 교사분들이 현직 교사들이 책을 직접 학생들에게 읽혀보고요. 반응이 좋은 책만 추린 거예요. 요즘 아이들 아무리 이 책이 좋다고 해도 재미없으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고른 도서고요. 연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에 따라서도 항목별로 쫙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도서 목록을 받아서 좀 책을 읽히면 좋고요. 이렇게 온 책을 읽히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비문학 독해 하는 것보다 온 책을 읽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읽힐 시간이 없다. 애가 안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 비문학 문제집이라도 풀어야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2장, 3장 풀리는 거를 중학교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책을 읽는 친구인데 야 너 책 읽지 마 비문학 문제집 풀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책이 1순위고 그게 안 될 때 비문학 문제집을 풀고요. 교과서를 아주 꼼꼼히 공부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국어 교과서만 보는 게 아니라 비문학은 사회 교과서, 과학 교과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꼼꼼히 보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NI 신문 교육을 하기 위한 사이트를 제가 맨 마지막에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붙여드릴 건데요. 어느 중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엄청 다양한 주제로 활동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활동지에 무슨 영상 보여주면 되는지까지 방대한 자료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출력을 해서 주말에 같이 아이와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를 읽는 방법인데요.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아이한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애들이 되게 신기한 게 저희 아이만 그런지 몰라도 시험 공부 다 했어? 그러면 항상 다 했대요. 이제 할 게 없다고 말을 해요. 정말 다 했나 하고 가져와서 물어보면은요 질문에 답을 못하죠. 꼼꼼하게 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교과서를 통으로 읽고 공부해 그러면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소단원 단위로 끊어서 읽히는 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2장에서 3장이잖아요 소단원이. 그러니까 2-3장만 엄마가 5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 그러면 얘가 읽어요. 그러면은 야 너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밑줄 한번 쳐봐. 사실 어머님도 생각하실 때 너무 당연한 공부법인데 안 알려주면 모르더라고요. 밑줄을 어떤 애들은 다 쳐요. 그래서 야, 그 중요한 중심 내용은 문단에 하나가 있어. 한 개만 찾아봐 문단별로. 이런 거 알려주면서 밑줄 긋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밑줄 친 거에서 핵심어를 찾아봐. 키워드 한번 찾아봐. 그러면은 애들이 또 그 밑줄 친 거에서 핵심어 이렇게 형광펜 치거든요. 그러면 벌써 3번을 읽은 거죠. 그렇게 3회독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목차를 가지고 핵심어 노트를 정리해보자.
왜냐면 저는 위에 남자애들 둘을 키우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쓰는 거를 싫어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노트 정리해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핵심어를 가지고 목차만 만들어보자 이렇게 꼬시면요, 애들이 그건 할만한데 단어 하나씩 쓰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의문의 변동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의문의 변동 쓰고 숫자는 4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4개가 뭐가 있었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4개지. 이거 기억을 하도록. 교체에는 뭐가 있었지? 그러면 5 써놓고 5에 해당하는 거 한번 자기가 말해보도록 해서 핵심어로 노트 정리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야, 너 책 보지 말고 목차랑 핵심어만 보고 나한테 소단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봐. 애들은요, 말을 하라고 하면은 또 신나서 막 말을 해요. 분명히 5라고 써있는데 4개밖에 안 떠오르네? 그러면 하나 놓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도 문제를 푸는데 자꾸 틀린다 하면은 여기 막 물음표 해놨는데, 이럴 때는요 약간 좀 무식한 방법 같기도 한데 그냥 아예 필사를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내신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고등 비문학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저는 애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야, 좀 무식한 것 같지만 너 이거 한번 써봐봐. 그럼 애들이 신기하게 선생님 써봤더니 이해가 돼요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형식을 못 먹으면 이유식 만들어가지고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독서 능력이 되는 친구는 할 필요가 없고요. 시간 낭비니까.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는 필사를 해보면 확실히 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중등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데요. 중등 기본기 문법 해야지 고등 문법 따라갑니다. 중등 문법 분량이 굉장히 적은데요. 적지만 핵심 개념이 들어있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중세 문법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중학교 거 다 까먹은 상태에서 고등 올라오면은 거기서는 이제 반모음을 고등학교에서는 모음으로 칠 것인가 안 칠 것인가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모음이 뭐예요? 심지어 모음이 뭐예요? 여기부터 질문을 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계적인 게 문법이기 때문에 중등 문법 확실히 해야 되고요. 문학은요, 중학교 문학은 저도 중학교에 3년 정도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특히 주관식이 있는 학교라면은 학습 목표, 날개, 그 다음에 여긴 빼먹었는데 학습 활동을 아예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써보게 해야 돼요. 애들한테 이제 학습 활동 너 다 알아? 라고 하면 다 안다고 해요. 그럼 한번 써보자. 그러면 꼭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제를 많이 하고, 학습 목표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술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라면,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봤어요. 그러면 서술자의 특징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학습 목표 반드시 봐야 되고, 날개도 읽으면서 요거 생각해보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날개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꾸준히 하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비 매산비라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매산비 교재 되게 유명하잖아요. 비문학 교재 중에서 중학교 때 보는 거 예비 붙은 것들 있어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순마 시리즈가 있어요. 순마 1은 1학년, 순마 2는 2학년, 이렇게 순마 3은 3학년. 꼭 이 교재가 아니더라도 좀 유명한 교재들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풀리면 실력이 늡니다. 저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애들 수준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교과 보충할 때 공부 어려운 아이들은 예비부터 시작을 시켜요. 중학교 수준에서 계속 단계를 밟아서 시키다 보면은 늘더라고요.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중3 겨울방학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3 겨울방학에는요, 개념 공부를 해야 돼요. 최근에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습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저희 학교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어떤 애가 컨설팅 받겠다고 온 거예요. 방과 후에 왔는데 올 때부터 이미 애가 화가 나 있어요. 남학생인데, 야 너가 신청해서 컨설팅 받는다고 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랬더니 엄마가 신청했어요. 이러면서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필요 없어? 우리 국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선생님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얘기가, 얘는 이과 학생인데, 선생님 수학은 공식 하나를 외우면 여러 군데 적용이 돼서 문제가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맛이 나요. 근데 국어는 공식이 없잖아요. 나는 A가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B가 답이라고 우기면 그게 답이에요. 왜 A가 답인지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야 아니야 국어도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이 개념이야. 너 이런 거
이런 개념의 나비 효과 엄청 유명한 책인데 이런 거 봤어? 중학교 때 이 책 안 봤어? 그랬더니 안 봤대요. 국어는 해도 안 돼라는 게 이 아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너 이 개념만 확실하게 봐봐. 이 개념을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되게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럼 너 되게 많은 문제, 낯선 것도 다 풀 수 있어. 컨설팅을 해줬는데 감사하게도 얘가 이거를 좀 실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국어 시험이 끝났는데 저를 막 불러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생님 막 하더니 저 국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되게 신기한 게 문제를 봤는데 뭐를 묻는 문제인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했을 때 아, 이거 시점 문제다 이렇게 딱 파악이 되더래요. 그래서 저 개념 공부 이제 하려고요. 그러면서 좀 동기부여가 됐는데요. 이 강사분이 유명하시잖아요. 사담인데 중학교 때 9반점 같이 선거를 나갔는데 이 친구 붙고 제가 떨어졌어요. 사실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착하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던 친구가 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개념 설명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저도 강의할 때 참고를 합니다. 개념 설명 이 친구처럼 해줘야지. 애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요. 중3 때 뭐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 범위가 국어는 사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하기 힘들면은 이게 우선순위예요. 순서대로. 고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전 안에서도 시조를 해야 돼요. 시조랑 가사가 제일 중요한데요. 시조는 선생님들이 외부 작품을 출제한다고 했을 때 가장 내고 싶은 파트가 시조예요. 왜냐면 길이가 딱 3줄이죠. 그러면 오지선다 문항을 만들 때 보통 3줄로 만들잖아요. 시조 1개씩 갖다가 넣으면은 한 문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를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고요. 시조는 공부를 하면 정말 쉬운 파트인 게 조선시대 뭐 전기시조라고 하면은 주제가 거의 다 비슷해요. 삼강오륜, 효, 충,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예찬 주제가 몇 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시조 공부했을 때 가성비가 좋아요. 조금 공부했는데 다 풀리네, 주제가 다 보이네,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시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학으로 들어가서 가사 작품, 중요한 가사 아니면 연시조 이런 거부터 공부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문학 이론 공부를 하면 좋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문법까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현대를 공부하는데요. 현대 소설은 로또예요. 사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 시부터 하는 게 좋아요. 교과서마다 다 작품이 실린 게 다르기 때문에 현대시는 EBS 교재에 실렸을 때 연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현대소설. 현대소설은 공부할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과서 작품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스터디를 짜서 하는 방법을 책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방학 도중 때 아이들 모아다가 전체적으로 막 몇 회독 돌린 거 스케줄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3 겨울방학 때 문법 최종 정리까지 하시면 좋고요. 드디어 고등국어 로드맵입니다. 고등국어는 좀 간략하게 할게요.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고1은 상대평가예요. 기술, 가정 같은 것도 다 상대평가입니다. 체육 같은 거 말고는 웬만한 게 다 상대평가고, 이때 전의를 상실하면은 이제 나는 정시파야 이러면서 공부 진짜 안 해요. 정시파라고 말하는 애들이요, 신기한 게 수능 점수도 떨어져요. 왠지 아시죠? 학교 수업 시간은 주로 개념을 길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는 정시파니까 저거 안 들어 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내신 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요. 중등과 난이도가 엄청 차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 시험지를 보잖아요. 봤을 때 이 사이에 단계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고1 문제가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고3보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수준차가 별로 안 나요. 등급을 갈라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킬러 문항을 항상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그 4%만 1등급인데요. 저희 뭐 수업을 듣는 애들 중에 8명만 1등급을 맞아요. 그러면 만점이 나오면 망하는 거죠. 그래, 한 문제 틀렸는데 막 3등급이 됐다 그러면 돌 맞아요, 진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국어뿐 아니고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평균 점수가 50점대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30, 40점대예요.
그래서 대비를 좀 시키셔야 되고 고1 때는 특히 모든 영역을 다 잘해야 되죠. 고2, 3은 선택 과목인데 공통에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문학에 취약한 친구도 있고 문법에 취약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취약한 부분에 걸리면 몇 개씩 틀리니까 다 잘해야 돼서 고1 성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등 때 사고력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1타 강사도 사고력을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좀 의외였어요, 사실. 학교 수업은 사고력 하지만 그 사교육에서는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문제풀이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사도 사고력이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예습이에요, 예습. 아이들은 대부분 복습을 좋아합니다. 복습은요, 머리를 많이 안 써도 돼요. 선생님이 설명해준 거 그대로 받아먹으면 되죠. 만약에 이런 작품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나이덕이라는 시인의 음지의 꽃이라는 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읽었을 때 우리는 썩어가는 참나무 때, 뭔 소리야 이게, 우리가 참나무 때라고? 아, 그러면은 의인화한 거네? 이렇게 예습을 하면서 자기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런데 얘는 폐역의 골짜기에 서 있네? 슬픔을 가지고 서 있다고 하네? 뭔가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 서로 기대면서 겨울을 난다고? 아, 뭔가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시구나. 계속 읽으면서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라고 했네? 아, 알았다. 음지의 꽃이라고 했으니까. 음지에서 피어나는 꽃? 버섯이구나 이게. 이렇게 애가 발견을 해 나가다 보면은 예습은 좀 재밌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 귀찮아하는 애들은요, 예습이 싫다고 해요. 그럴수록 사고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예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학교 수업도 들어야 돼요. 대부분 제가 수업을 할 때 보면은 고3 아이들도요, 제발 수특 풀어와라고 해도 안 풀어와요. 한두 명만 풀어오거든요. 그 한두 명이 1, 2등급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습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선택 과목 무엇을 할까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금 고등 어머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중2부터는 선택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추이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왔다 가셨으니까 옆집 언니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려면은 3등급 이상이면요, 저는 엄매를 권합니다. 문법이니까요, 공부하면 확실히 점수를 챙길 수가 있고,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를 읽고 풀지 않아도 돼요. 문법은 읽지 않아도 이미 머릿속에 문법이 되어 있으면요, 시간 단축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시간 단축한 거를 비문학이나 문학에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엄매하는 게 낫다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요. 약간의 꼼수를 쓰자면은,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엄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화작을 선택하고 수능은 엄매를 보는 것도 약간의 꼼수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원화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여기에는 약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고3 수업 교실은요, 얘를 선택했든 교과서를 안 봐요. 무조건 수능 특강을 합니다. 그럼 수능 특강은 공통 과목 안 다뤄줄 수가 없죠. 한 학기 내내 화작 수업이어도 화작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엄매 수업이어도 엄매 수업만 하지 않아요. 무조건 독서와 비문학 수업과 문학 수업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조금씩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에서 화작 선택하고 수능에서 엄매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 내신 화작으로 잘 챙기고 수능은 엄매로 잘 보고, 이런 것도 하나의 꼼수라고 하면 꼼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학년별 공부법인데요, 고1 때 백지학습법을 제가 책에다가 실어놨어요. 특히 중세국어 같은 거 할 때 너무 어렵잖아요.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딱 그 본문만 있는, 훈민정음이라면은 훈민정음만 딱 써있는 학습지에 거기에다가 내가 암기해야 될 거 숫자만 쓰는 거예요. 아까 목차학습법이랑 비슷한데 숫자만 써놓고 나서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막 쓰면서 하지 않더라도 내용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저는 담임할 때 모든 과목에 백지 학습법을 적용하거든요. 백지 나눠준 다음에 야, 너 무에서 숫자만 써놔. 그거 말해봐. 다 할 때까지 짝이랑 해봐. 몇 개 했어.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점수 잘 받을 수 있더라고요. 기출문제를 풀리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를 먼저 풀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6월, 9월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고요.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내요. 교육청 모의고사도 퀄리티가 괜찮지만 정확한 등급을 알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출제하는 해에는요 서울 아이들이 안 볼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출제할 때는요 경기도 빠질 때가 있어요. 인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확한 등급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 3년치는 책에는 5년이라고 써놨는데 시간이 없다면 3년치라도 풀어보는 게 좋고요. 고3 때 연계 교재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 다 없어진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성적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해요. 가장 교과 성적 등급 나오는 거 플러스 세특으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위권 대학들이 거의 현역은 학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특을 잘 챙겨야 되는데요. 세특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독서 활동이에요. 독서 영역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제 비교과 다 많이 제한하면서 이제 반영 안 되니까 독서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교과 수업 시간에 책을 읽힌 거는 여기 세특에 녹여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마다 책을 읽는 그 단원 시간을 주세요. 그 아이들한테 한 일주일 정도는 한 권씩 책을 읽게 하시는데 그 책을 읽히는 동시에 아이들이 다 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3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아이의 진로가 이거다 하면 책다세에서 그 진로와 관련된 추천도서 목록을 쭉 받아다가 그거를 야 너 그러면은 한 학기에 4권씩 읽어보자. 수업 시간마다 읽으니까 그때 너는 자지 말고 이거 4권 읽는 걸 목표로 해. 이렇게 하면서 독서를 채워주면은 진로와 관련해서 쭉 독서 역량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안 하면요 애들이 일단 책을 안 챙겨오고요. 선생님이 북카트를 끌고 다녀요. 책을 읽을 만한 걸 가져와도 이 책 조금 읽다가 에이 재미없어. 이 책도 조금 읽다가 그래서 깊이 있는 독서가 안 되고요. 1, 2, 3학년 쭉 봤을 때 뭔가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독서는 꼭 계획을 세워서 세특을 잘 채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록에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해요. 이 내용들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혹시 국어 공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정독 있잖아요. 정속독 있잖아요. 네. 그 속독 학원과 아니면 일반 책 읽고 그냥 그 글 쓰는 하고 했을 때 그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일단 저는 속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혹시 최근에 수능 문제 풀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냥 읽는 속도로 풀면요 죽어도 못 풀어요. 일단 난이도도 되게 어려운데요. 훑어 읽기가 돼야지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독 어느 정도 하면 유리해요. 근데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속독을 했을 때 중요한 정보를 흘려서 읽을까 봐 걱정을 하시잖아요. 조금 무서운 말인데요. 속독을 하면서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령에 대해서는 3학년이 되면 고3이 되면은 요령을 많이 알려줘요.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문학 문제가 나왔잖아? 그러면 문학 이거를 감상하면 큰일 나. 감상하지 말고 뭐부터 봐야 돼? 보기 문제부터 풀어야 돼. 보기에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여기 먼저 풀고 여기의 문제의 근거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1문단과 3문단의 근거가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내용일치 문제는 1, 3이 아니라 2, 4에 있을 거야. 여기서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요령을 좀 알려주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굳이 그런 스킬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논술 학원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속독도 좀 따라오게 됩니다. 많이 읽으면 속독이 배우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고학년인데요. 네. 요즘 사실 약간 최근에 문제풀이 학원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하는데 네네. 그런 거 문제풀이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는 거는 뒤로 좀 미뤄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실 문제 푸는 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학습으로 인식이 되고요.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재미있는 책을 좀 긴 호흡으로 많이 읽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문제풀이를 할 때도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되면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스킬을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한다 하는 거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온 책을 긴 호흡으로 안 읽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무리 책을 줘도 얘는 책 읽는 걸 싫어해. 이과 남자애들이 주로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는 놔둘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차선책으로
짧은 글이라도 읽고 문제 한번 풀어봐라, 이해했는지,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일단 1차 목표는 긴 책을 많이 읽는 거를 목표로 두셔야지, 긴 책 많이 읽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집 풀고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독서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모르죠. 또 얘도 고등학교 갔을 때 등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학교 국어는 잘 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초등학교 때 따로 안 풀었어도.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순서대로 손 드신. 의견을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중3인데 여자아이예요. 네. 다른 걸로 하고 사실 독서라고 꽤 됐어요. 네. 근데 영어 책을 읽기가 많았었고 이제 한글로 된 책을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초등 6학년 때 3년 정도 읽고서 그다음 1학년 정도이긴 했지만 우리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네.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진짜 독서의 어떤 양과 관계가 많은 건가, 계속 독서를 좀 더 동생이 있어서 네, 네, 독서를 네. 계속 잘 되는 건가라는 회전을, 이게 왜 잘 나오지? 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 성적이 잘 나오나요? 이거를 다뤘는데요. 저희 큰아이도 학습적으로 국어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얘도 책을 그냥 무작정 많이 읽은 친구예요. 근데 얘는 국어 되게 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학습적으로 아까 이 질문이랑 좀 상통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논술학원에서 특별히 막 토론활동 이런 거 안 했더라도 고1 모의고사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고3도 너무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요. 근데 다 난이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1 때 성적 좋은 아이들은요, 대부분 고3까지 쭉 가요. 그래서 뭐 크게 변화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요. 좀 예외적인 경우로 고1 때 엄청 잘했는데 고3 때 확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 못했는데 확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고1 담임을 하면서 고3까지 쭉 지켜봤을 때는 10%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1 때 성적이요, 약간 좀 예측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많이. 초등에서 중고까지는 그래도 책 읽기에 좀 네, 저는 중등까지는 책 읽기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3부터는 아까도 제가 뭐 문법도 중3부터 정리하세요 막 했잖아요. 개념 정리도 중3 겨울방학 때 하세요 했던 것처럼, 학습적인 거 중3 때 좀 바짝 해서 고1 모의고사 잘 나오고 고1 내신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은 2, 3학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글쓰기 같은 거를 글쓰기 저는 안 시켰어요. 저희 큰아이는 글쓰기 따로 안 시켰고, 학교 수행평가에서는 글을 아예 못 쓰면 좀 불리하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아이 글 진짜 잘 못 쓰거든요. 근데도 수행평가도 그냥 글쓰기 실력을 채점하는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항목에 따라서 집에서 같이 한번 써보고, 너 이렇게 썼던 대로 한번 써봐 하면은 감점이 안 되더라고요. 그 항목만 만족을 시켰으면 좀 주술 호응이 안 되거나 맞춤법 다 틀렸어도 그런 걸로 감점은 잘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막 유창한 글쓰기에 목표를 두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글쓰기를 안 시켰으니까 글을 정말 잘 못 썼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중학교 갈 때쯤 했을 때는 애가 머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그동안 막 읽었던 게 나오더라고요, 글로. 그 특별히 쓰는 연습을 안 했는데 조금 요령 알려주니까 글쓰기도 좀 금방 느는, 독서를 많이 하면은 좀 글쓰기도 많이 느는 거를 봐서 그런 책도 있던데, 쓰기보다 뭐 읽기가 답이다. 초등 때까지 뭐 중등까지도 계속 많이 읽은 친구들은 수행에 감점당할 정도로 글을 못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이 있는데요. 사실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준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인데 저는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아이의 책 읽는 수준은 그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요 사이에서 머물러 있는, 청소년 소설도 보면
높은 수준의 책이 있고 네네. 조금 그래도 쉬운 책이 있잖아요. 근데 높은 수준의 책을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책을 안 읽는 애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아이도 국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사실 국어를 선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과목이 다 배경 지식이 돼야지만 읽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돼서 뭐 사회나 과학에서도 뭔가 심화된 내용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좀 더 어려운 비문학이나 조금 더 어려운 책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 중등 수준에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책을 읽는 것까지는 좀 이제 부모의 욕심이지 않을까. 그냥 많이 읽어도 그냥 그 청소년 권장도서 수준의 책을 다독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고전을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 걱정은 얘가 이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책들이나 교과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진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 그래서 고전에 좀 깊이가 있는 책은 고등 때 다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재미없는 책 잘 못 읽고요. 어려운 책 잘 부끄럽지만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고등 가서 이제 학습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큰 문제 안 되더라고요. 독서 수준이 막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도요.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중학교 교과서 네. 중학생 아니요. 중학교 교과서 소설 읽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애가 좋아할까요? 중학교 교과서 소설을 보내주는. 교과서 안에 이제 소설만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서 읽고는 있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애가 읽으면 되게 감사한 거고요. 그런 책을 권해주는 순간 흥미가 확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애가 고르는 책을 읽도록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 저학년 엄마인데 이북으로 책을 읽는 거랑 직접 책을 정말 보면서 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있을까요? 소설 읽기가 나중에 되려면 그 상관이 없는 건지. 일단은 저는 종이책이 낫다 생각하는 게 어쨌든 종이로 아직은 시험을 보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북을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이북이라도 읽는 게 낫죠. 그래서 뭐 대출을 해주기 되게 번거로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북이라도 많이 읽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이게 매체가 이북이냐 종이냐 이것보다는 일단 다독을 하는 게 좋고 굳이 둘 중에 따지자면은 종이책이 저는 아직은 낫다고 생각을 해요. 메모를 전혀 못하니까 또 이북은 할 수 있나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저는 그래요. 종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종이로 하는 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